2009년 영국 사우스 웨일즈 한 온라인 채팅방에선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반가. 우리 애기 몇 짤? 저 14살인데요? 오빠야랑 만날래? 오빠야가 밥도 사주고 돈도 주고 다 해줄게.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14살 소녀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남성은 68세 데이비드 로버츠. 아이, 끔찍하다. 소녀뻘도 지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지났지. 손녀도 아니지. 소녀와 약속을 잡고 한참을 기다리던 데이비드. 그런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현장에 나타난 건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와. 셰릴 로버츠가 그의 앞에 딱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된 거야? 낚시에 완전 딱 걸렸네. 아, 그런 건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일을 앞둔 나이에도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는 남편이 수상했던 셰릴. 데이비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셰릴은 남편의 컴퓨터에서 충격적인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남편이 코키라는 대화명으로 어린 소녀들과 음란한 채팅을 주고받고 있었던 겁니다. 아, 현타 왔겠다, 진짜. 이런 걸 남편이라고. 게다가 미성년자한테 그렇게 추근되는 걸 알았을 때 그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 대화 내용도 얼마나 저질입니까? 20년의 세월을 함께한 남편 데이비드의 이중적인 모습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 셰릴. 내가 이런 인간이랑 살았다고? 용서 못해. 응징하고 말겠어. 남편 데이비드를 응징하겠다고 결심한 아내 셰릴은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리는데요. 데이비드가 채팅방에 접속한 것을 확인한 후 곧바로 채팅방에 접속해 그에게 말을 걸었던 겁니다. 마치 14살 소녀인 것처럼 말이죠. 이번도 생각 못했을 거야. 얼마나 진짜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까? 너무 야. 끔찍하죠? 그대로 경찰서 그냥 보내버려야지. 경찰이랑 같이 나갔어야지. 그런데 아내의 응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인 응징은 바로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 아, 대동했구나. 아내 셰릴은 남편과 약속을 잡자마자 경찰에 신고했고요. 데이비드는 현장에서 아동 성매매 혐의로 바로 체포됐습니다. 야, 덫을 놓은 거구나. 그죠? 뭐 제대로 법으로 응징하셨네요. 정의구현한 겁니다. 자, 근데 더 어이없는 건 데이비드의 이런 행동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수사 중 데이비드의 컴퓨터에서 충격적인 증거들을 발견. 주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사진과 동영상들이었는데요. 에이, 나쁜 사람이네. 결국 그는 3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모든 접촉을 금지당했습니다. 물론 이혼도 당했고요. 당연하죠. 4월 미국 워싱턴주 외출해서 돌아온 54살 제임스는 아내 알리나에게 폭탄 발언을 했는데요. 어쩔 수 없었어. 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 정말 우리한테 미래는 없구나. 당장 이혼해. 바람을 폈거나. 그렇죠. 아니 뭐 범죄를 저질렀거나. 아니, 믿음을 상실할 만한 그 중대한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죠, 뭐 혼외 자식이 있다든가 뭐 이런 어우, 식의. 충격적이죠. 그죠? 두 분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들어보시죠. 제임스와 알리나가 결혼 생활에 위기를 맞게 된 이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백신을 맞을 수 있어? 바로 남편 제임스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아, 백신이 무슨 이혼 사유야? 너무 어이없네. 어이가 없네. 사실 아내 알리나는 백신이 자폐증을 일으킨다는 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 이후로 아. 백신을 맹렬히 거부. 자신은 물론 남편과 아이들까지 백신을 맞지 못하도록 극도로 반대해왔고요. 백신 반증을 위한 연구는 물론 백신 반대 모임을 가지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조차 거부할 정도였습니다. 아니 개인의 신념이 그럴 수 있는데 그것도 강요를 그게 왜 또 이혼 사유예요? 아 이거는 존중의 의식이 전혀 없네. 그러니까. 알리나의 안티 백신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제임스는 사랑했던 아내가 점점 낯선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았던 제임스. 결국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감행. 아내에게도 백신 맞은 사실을 고백했던 겁니다. 문자를 했구나. 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어. 아이들도 맞았어? 그래. 마치 바람을 피운 것 같았어. 아마 너도 그걸 더 바랬을지도 몰라. 둘이 드라마를 찍고 있네. 바람을 피우길 더 바랬을지도 모른대. 아니 백신보다도 차라리 바람을 피기를 원해. 차라리 백신 맞는 바람을 펴라. 야 그게 더 심하다. 완전히 꽂혀 있네. 맹신하네. 안티박신에. 결국 두 사람은 남편 제임스가 백신을 맞았다는 이유 하나로 이혼 절차를 받게 됐고요. 백신 때문에 이혼당한 제임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전요 이게요 숨겨야 하는 일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2016년 미국 캔자스주 70세 남성 로렌스 존 리플은 아내와 종종 말다툼을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방법밖에 없겠어. 부부싸움에 지친 리플은 부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어? 부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은행은 왜 가죠? 금전 문제로 부부싸움을 했고 이제 은행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네. 뭐 돈 문제로 싸운 것 같은데? 자, 은행에 도착한 리플은 직원에게 쪽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쪽지에 적힌 충격적인 내용. 나한테 총이 있어. 돈 내놔. 갑자기? 은행 강도로 돌변한 리플. 놀란 직원은 곧장 현금을 챙겨 리플에게 건넸습니다. 왜 부부싸움 하다 말고 은행을 털어요? 뭐야? 아니면 아내가 은행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 총에 안에 지문이 있었나? 온갖 상상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뭐 이거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너무 뭐 하는 뜬금없고. 짓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은행을 턴 리플은 도망가기는커녕 태연하게 계속 은행 로비에 앉아 있었고요. 어? 얼마 뒤 출동한 경찰에게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됐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잡혀가려고 노력한 건데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뭐 한 거야 지금?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진 리플의 충격적인 범행 동기. 아내랑 사는 게 너무 싫어. 집에 있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낫겠어. 아내도 너무 슬프겠다. 나랑 사느니 감옥을 감옥만도 가겠다. 못한. 감옥만도 못한 거 아니야? 70년 인생 중 반평생 이상을 아내와 함께한 리플.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계속된 부부싸움에 질린 그는요. 아내와 이혼하고 싶었지만 위자료를 주는 게 부담스러워서 아내가 따라올 수 없는 곳 감옥에 가기로 결심. 그렇게 해서 일부러 강도 행각을 벌이게 된 겁니다. 얼마나 싫으면 감옥을 차라리 가자라는 생각을 하냐. 아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진짜 어리석다. 자, 근데 세상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죠? 당시 미 법원은 리플 이 아저씨가 초범이고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그걸 또 참작을 해줬네. 정상 참작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그래서 점을 고려해서요 6개월의 가택연금을 선고했습니다. 와 최악이네 최악. 반년을 나오지도 못하는 거네 집에서. 결국 리플은 그토록 원하던 감옥이 아닌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내를 피하려고 감옥 가려다가 아내와 함께 6개월 가택연금. 아 근데 진정한 감옥이네 이 사람한테는. 그렇지. 2018년 영국 22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온 50대 올리버와 아멜리아 부부는 몇 년간 지속된 불화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서로 쿨하게 이혼 도장도 찍고 합의 이혼을 하기로 한 두 사람.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육권. 아하, 중요한 문제죠. 네. 근데 뭐 22년 동안 부부 생활을 했다면은 이게 정리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너무 많은 게 이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러게. 네. 아무래도 근데 돈 문제가 제일 크지 않을까요? 그게 맞습니다. 여기서도 돈 문제입니다. 문제는 바로 재산 분할. 당시 부부가 공동 소유한 재산은 런던에 있는 주택 등이었는데요. 일단 이들 부부는 60만 파운드, 한화 약 9억 2천만 원의 런던 주택을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공동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 소송에 돌입. 에이, 각자 변호사를 고용하며 피 튀기는 돈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듣기만 해도 골치 아프네요. 벌써 진흙탕 냄새 나죠. 네. 단돈 1펜이라도 더 갖기 위한, 단돈 1펜이라도 더 주지 않기 위한 부부의 살벌한 싸움. 그 집은 제가 돈을 벌어서 산 거라고요. 그동안 그 주택을 관리한 저였어요. 이 사람은 집을 사놓고 단 한 번도 신경을 쓴 적이 없다고요. 그렇게 무려 2년 동안 총 13번의 법원 청문회, 5번의 재판을 거치며 아주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딱 그냥 절반인데 그냥 깔끔하게 절반인데 다른가 보다. 아 그래요? 어떻게 알아? 알아봤어요. 프로그램으로 배웠어요 저도. 아, 그래요? 그러면 전문가니까 우리 중에는 누가 승자일 것 같은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는 저쪽으로. 아 그거는 이제 그 최후의 승자는 바로 남편도 아내도 아닌 로펌이었습니다.
변호사만 돈 벌었네. 그래, 아까 그 씁쓸한 거예요. 수임료 많이 나왔구나. 로펌이 최후의 승자가 된 이유. 두 사람은 2년이나 이어진 소송으로 공동 자산 대부분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 아이고. 그 결과 두 사람에게 남은 자산은 고작 10,000파운드, 약 1,5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9억 원 어디 갔어? 통장 잔고를 확인한 두 사람은 황당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미 부부의 공동 자산은 고용한 변호사들의 주머니로 흘러가 버린 뒤였는데요. 두 사람의 이혼을 선고한 판사는 두 사람이 오랫도록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좋았겠지만 이미 그 관계가 깨졌고 재정적으로도 파멸에 이르렀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5,000파운드, 한화약 765만 원씩 나눠 가질 것을 명령했습니다. 결국 반반이네 남은 것도. 참. 근데 이 정도 된 변호사님들도 좀 말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근데 저게 아마 변호사는 분명히 말리는 얘기를 했을 거고 합의하자는 소리 했을 거고 그랬을 거예요. 본인들이 반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765만 원을 가져가는 건 지금 보이지가 않고 상대방이 원래 4억 5천 가져갈 수 있었는데 760만 원밖에 못 가져간다 이거밖에 안 보일 거예요 아마. 역시. 2021년 5월 그리스 아테네 경찰서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렸는데요. 강도가 아내를 죽이고 도망갔어요. 빨리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자신의 집에 무장 강도가 침입해 아내 캐롤라인과 반려견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는 남편 바비스의 신고 전화였습니다. 눈앞에서 그러면 아내와 걔가 살아가는 걸 목격한 거예요? 아, 저 엄청난 트라우마겠네. 그러게 이거 평생 가는 건데. 그러나 주제가 주제 아닙니까? 왠지 자작극? 슬픈 예감이 드시죠? 아, 왜 이래. 하지만 남편 바비스는요,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바비스의 진술에 따르면 아내가 살해당하던 시각 강도가 자신의 손과 발을 결박, 눈과 입까지 가려진 채 다른 방에 감금돼 있었고 불행 중 다행으로 이웃 주민이 바비스를 발견,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한순간에 잃은 남편 바비스는요. 어젯밤 우리 가족이 겪은 일은 악몽이었어요. 제 아내가 떠났다니 제 삶은 예전과 같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아내를 향한 그리움에 오열했고요. 이를 본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아, 미디어도 많이 왔네. 저걸 눈앞에서 본다는 게 얼마나 끔찍해요. 저걸 전해 들어도 충격인데 그걸 봤다니까. 강도는 그냥 단순 강도입니까? 아니면 뭐 남편이 뭐 알지 못했던 치정 관계가 있던 겁니까? 뭡니까 이게? 자, 그래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지 한 달쯤 됐을 무렵 드디어 범인이 체포됐습니다. 잔혹한 범죄자의 정체는 역시나 남편 바비스였습니다. 뭐야? 뭐 한 거야? 알리바이가 있었잖아요. 같이 당한 거 아니었어요? 강도가 혹시 그 한 패였나? 사실 바비스는 평소 아내에게 집착, 바비스는 의처증 때문에 두 사람은 극심한 갈등을 겪었는데요. 결국 아내 캐롤라인은요.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아. 우리 이혼해. 이렇게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분노에 차오른 바비스는 아내를 살해. 이후에 범행을 은폐하려고 자작극을 계획했는데요. 자, 현관문 빗장을 부수는 등 강도가 침입한 것처럼 꾸몄고요. 또 자신의 손과 발을 묶어 강도에게 당한 듯 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겁니다. 아니 공범도 없이 혼자 자작극을 한 거예요? 네. 와, 진짜 어리석다. 그래놓고서 울면서 불면서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게 무슨 뻔뻔함이고 무슨 자신감이야? 근데 나름 처음에는 밝혀내기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밝혀진 거예요? 자, 경찰은 사망한 아내 캐롤라인의 스마트워치 속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바비스가 경찰에 신고한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사망했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스마트워치. 심지어 바비스의 건강 데이터를 통해 그가 묶여 있었다고 증언한 시간에 멀쩡히 걸어 다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야, 우리 최근에 그 얘기 했잖아요. 어플로 범죄자 잡은 얘기. 여기도 그게 쓰인 거네, 그러면. 그러네. 자, 이렇게 증거가 있으니 남편도 발뺌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편 바비스는 범행을 자백, 살인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내에게 집착한 끝에 살인까지 저지른 남편.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2020년 7월 14일 영국 채셔주 모두가 잠든 새벽 이웃집 문을 두드린 한 여성. 제가 아무래도 남편을 죽인 것 같은데 저 좀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50대 여성 코린나 스미스였습니다. 죽인 것 같은 건 뭐예요? 자, 그래서 이웃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구조대원에 도착했을 때 사건 현장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남편 마이클 베인스는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울부짖고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끈적한 액체가 흥건했습니다. 마이클에게 화상을 입힌 액체의 정체는 놀랍게도 설탕물. 그리고 정말로 끔찍한 건 그의 아내 코린나가 의도적으로 그의 얼굴에 펄펄 끓인 설탕물을 부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실수가 아니네. 화상을 더 심하게 하려고 설탕물을 부은 거거든요. 왜 이게. 그 뭔 영화예요? 설탕물이 잘 안 씻겨 나간단 말이에요. 끈적끈적해지잖아요. 얼굴에 들러붙잖아요. 그 뜨거운 상태로. 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병원에 이송된 지 한 달 만에 사망했는데 여봐. 하지만 코린나는 38년이나 같이 산 남편을 왜 죽이겠어요? 그저 어떤 말을 들었는데 너무 화가 났어. 말 한마디 때문이라고 이게. 남편을 살해할 의도는 절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아니 죽일 의도도 아닌데 왜 저렇게까지 해? 저거는 진짜 연구한 건데 거의. 뭐 바람 폈다는 거예요. 뭐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뭘 얘기를 들었는데? 자, 두 사람의 결혼이 파국으로 치닫게 된 건 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남편 마이클이 소아 성애자라는 소문이었는데요. 그리고 사건이 있기 전날 코린나가 딸에게 들은 내용은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빠가 어린 시절 본인과 남동생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건데요. 저는 이제 소문이라 그래서 낭설이겠거니 했는데 실제로 소아 성애자였던 얘기군요. 그 내 애들한테 그랬으니까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히겠네요. 하지만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서 이런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영영 물음표로 남게 됐고요. 재판부는 어떤 경우라도 코린나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그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현대 문명 사회에서 사적인 복수를 금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에 이제 본인이 살인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내겐 너무 가벼운 그녀, 아이언맨 시리즈 등 많은 화제작으로 전 세계 다양한 팬층을 보유한 할리우드 톱배우 기네스 펠트로. 그런데 1999년 그녀에게 오스카상의 영광을 안겨준 작품 셰익스피어 인 러브로 인해서 펠트로는 악몽 같은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괴로웠던 이유. 펠트로, 영화 속 당신의 모습이 내 사랑의 자극제가 됐어. 지금 당장 당신의 숨결을 느끼고 싶어. 영화 속 펠트로의 모습에 감명을 받은 단테 소이우라는 남성이 그녀를 스토킹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소이우는 그녀에게 음란물과 함께 외설적인 편지를 집요하게 발송, 때로는 펠트로를 위협하며 그녀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귀네스 펠트로에게 집착한 기간만 무려 17년이었습니다. 오래도 했네. 아니, 이 정도면 진작 좀 격리를 하든지 처벌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17년씩이나 그 고통에 빠뜨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소유는 2000년 이미 한 차례 귀네스 펠트로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을 주장, 결국 무죄를 판결받았고요. 당시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퇴원 후 반성은커녕 더 집요하게 펠트로를 스토킹하기 시작. 내가 보낸 귀걸이 받았어? 당신의 예쁜 귀에 어울릴 것 같아. 그리고 나 목표가 생겼어. 당신이랑 결혼을 해서 당신을 돌보는 거. 그녀에게 지속적으로 사랑을 고백했고요. 그렇게 펠트로에게 보낸 편지만 무려 66통이었습니다. 결국 지난 2016년 오랜 세월 참았던 펠트로가 드디어 폭발. 소유를 스토킹 혐의로 다시 한번 고소. 로스앤젤레스 법정에서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게 문제야. 하지만 법정에선 소이우는 펠트로에게 사랑과 우정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주장,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갑자기 법정만 오면 착해지네. 그러니까 이런 일방적인 건 정말 진짜 끔찍하네 진짜. 하지만 배심원단은 그의 행위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최근 위협적이거나 음란한 메시지가 없었다는 점, 그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중죄 스토킹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소유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게 조금 무죄가 나왔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판결이 너무 아쉽죠. 네. 스타들의 사생활을 공포로 몰아넣는 스토킹. 스토킹은 팬심도 관심도 아니고요. 그냥 한 사람을 괴롭히는 범죄일 뿐입니다. 2009년 미국 배우 겸 작가로 활동하는 조 커밍스는 집에서 쉬던 중 이상한 경험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지? 설마 도둑이야? 어? 아무도 없네? 늦은 새벽에 집 어딘가에서 의문의 인기척을 느낀 겁니다. 아까 배우라고 했잖아요. 네. 혹시 팬이다. 뭐 사생 팬이 있어서 네, 팬이네. 몰래 들어가 있던 거 아니야? 자, 그런데 말입니다. 기묘한 건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또 있어. 어? 내가 어제 샌드위치를 냉장고에 넣어둔 것 같은데? 아니었나? 자꾸만 사라지는 음식들, 그리고 새벽에 들리던 그릇 발그락거리는 소리. 알 수 없는 일들이 끊이지 않자 스트레스를 받던 커밍스는 집안에 CCTV를 설치했는데요. 아우, 무서워라. 그런데 CCTV에 포착된 충격 광경! 너 들어왔어? 아, 보자 아직 없어. 저 문이 살짝 열리는 거 아니야? 저기야? 너 온다. 저기야? 뭐야? 너 내려온다. 에? 다락방 같은 데서 뭐 내려온 거 아니야 지금? 기생충이야? 헐. 영화 기생충이네. 저기 살고 있는 거야? 저기 지금 위에서 지금 나온 거죠. 저 너 여자야? 한풍구 같은 데서. 어머, 우유 꺼내서 마시네. 저 사람이 범인이었네. 그냥 이것저것 다 하네. 우유만 마시는 게 아니라. 아니, 영화 기생충 내용이 그대로 나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늦은 밤 커밍스가 잠들고 난 뒤 환풍구에서 내려오는 의문의 여성. 그녀는 익숙하다는 듯이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었는데요. 커밍스가 잠에서 깨 방에서 나오면 급히 몸을 숨겼다가 커밍스가 방으로 돌아가면 다시 온 집안을 휘젓고 다녔고요. 아침이 되기 전에 다시 환풍구로 숨어들었습니다. 너무 무섭다, 이거. 나 몰래 동거인이 있었네. 저 얼마나 몰랐던 걸까? 아니 그럼 저 여자 정체가 뭐예요? 그녀가 커밍스의 집에 침입한 이유. 커밍스가 보고 싶어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사실 그녀는 커밍스를 마음에 품은 팬이 아닌 스토커. 아유. 그녀는 커밍스 집에서 몰래 숨어 살면서요. 이 샌드위치에 커밍스의 입술이 닿았겠지? 소파에서 그의 채취가 느껴져. 커밍스가 남겨둔 음식을 훔쳐먹고 커밍스가 휴식을 취하던 소파에 온몸을 기대기도 하며 집안 구석구석에 묻어있는 커밍스의 흔적을 느끼고 있었던 건데요. 아유. 그렇게 커밍스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스토커와 무려 2주간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뭐 팬심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범죄잖아요, 범죄. 가택 침입에 절도에. 결국 커밍스는 스토커를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좋아하는 배우의 집에 2주간 숨어 산 여성. 진정한 팬이라면 배우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선을 지키면서 응원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1년 미국 대결 나른 춤과 끼로 약 1년 만에 100만 팔로워를 보유. 단박에 SNS 스타가 된 10대 소녀 에바 마주리. 에바는 평소처럼 팬들에게 답장을 해주며 팬 서비스를 해줬는데요. 안녕.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런데 에바가 한 팬에게 보낸 이 평범한 메시지가 크나큰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헐. 근데 그걸로 착각했나 보다. 아하. 자기를 좋아한다고. 답장을 받은 사람은요, 10대 팬이었던 에릭이었습니다. 역시 에바도 나를 특별하게 생각했던 거야. 우린 운명이야. 에바의 친절에 마치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된 듯 착각에 빠진 에릭은 팬을 넘어 점점 광기 어린 집착을 보였습니다. 에바의 사진과 영상을 수집하던 에릭은 에바에게 셀카를 요구하더니 에바, 셀카 말고 은밀한 사진 좀 줄 수 없을까? 우리 사이에 이런 것 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신체를 노출한 사진까지 요구하며 선을 넘었습니다. 신고하고 차단 먹여야지. 이 정도면 성범죄죠, 이제. 그렇지, 뭐 완전히 신체 사진을 은밀한 보내라는 사진. 거 이게 무슨 팬입니까? 뭐라는 거야 이게. 자, 이 사실을 안 에바의 아버지 로버트는요. 이건 엄연한 범죄야. 한 번만 더 내 딸에게 연락하면 가만 안 둬.
라며 강하게 경고. 그리고 에바도 SNS에서 에릭을 차단했는데요. 하지만 에릭의 스토커 행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에바의 주변 친구들에게 돈을 주거나 숙제를 대신해주며 에바의 사진, 번호, 개인정보를 얻었고요. 참고로 에릭은 2대 휴대폰에 무려 에바의 사진 수천 장, 수백 시간 분량의 영상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2021년 7월 에릭은 플로리다에 위치한 에바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현관 앞에 총을 난사하며 그녀를 위협했습니다. 어떻게 해? 당시 에바의 아버지 로버트는 그를 내쫓았지만 도주했다가 다시 돌아온 에릭은 로버트의 경고에도 불구 끝까지 에바 가족을 위협하다 그만 가족을 지키려던 로버트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니 근데 좋아한다면서 왜 총을 난사해요? 이게 자기 뜻이 받아들이지 않고. 죽이려는 거잖아. 진짜 광기다. 한편 총을 쏜 아버지 로버트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경우 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플로리다주 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았지만 이후 에바는 또 다른 스토커 때문에 학교도 그만두며 2022년 3월 법정에 섰고요. 일상생활에 위협을 느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또 없던 문화잖아요. 이 인플루언서 그리고 뭐 최근에 SNS 스타라는 게 또 이게 이게 좀 심리적인 거리가 좀 가까워지니까 좋은 면도 있지만 저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긴다는 게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아휴 슬프네요 진짜. 네.